네, 반갑습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서정현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은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플랫폼을 이제 산업이나 그리고 공공 쪽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이 사례들을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최근에 많이 이제 ICT 기술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도가 되게 높은 이 클라우드 기술들을 활용하게 된다면은 사실 이제 단순하게 효율적인 부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운영의 묘미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과거에는 주로 공공 영역에 또는 이제 따로따로 이제 보통 접근이 많이 되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산업이나 공공 쪽에 동시에 많이 적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적용 영역은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은 그 클라우드 컴퓨팅이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다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믿는데 그래도 간략하게 도대체 클라우드 컴퓨팅이 도대체 뭐며 그리고 얼마나 큰 효과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게 적용이 많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공공의 클라우드 기술을 어떻게 접목시키는지에 대한 부분들 사례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 두 가지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뭐 우리나라의 ODA라든지 아니면은 그 KSP의 주제 쪽으로 조금 이제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제언을 조금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 자체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뭐 네이버 클라우드라든지 많이 쓰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뭐 단순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과거에는 이제 그 자기가 컴퓨팅 환경을 구축하려고 그러면 이제 물리적으로 혼자서 이제 직접적으로 구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만 있으면은 이런 부분들 뭐 툴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ICT 웬만한 그 도구들 이런 부분들을 접속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갖출 수 있게 된 가장 근본이 되는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로 이제 그 DB 중심으로 그러니까 뭐 다양한 컴퓨터들에서 환경이 이제 달라지거나 장소가 달라졌을 때 그 물리적으로 이제 자료 자체를 기본적으로 공유하는 체계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한다면은 최근에는 이제 단순한 그 자료의 저장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툴까지도 같이 이제 공유해서 쓸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그 단계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그 공유하는 영역에 따라서 약간의 그 구분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징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일단 그 인터넷만 접속이 된다 그러면은 웬만한 것들을 다 제어해주는 다른 그 센터가 플랫폼이 따로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가장 크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일단 메인터넌스 그리고 업그레이드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그리고 또 보안에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개인이 직접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 또한 급격하게 이제 감소를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쓰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사용료만 지불하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 필요에 따라서 엄청나게 적은 비용으로 많은 어떻게 보면 활용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와 같은 이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면은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냐, 어떤 효율성을 갖고 있게 될 것이냐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일단 뭐 말씀드린 대로 일단 구축 그리고 메인터넌스를 하기 위한 비용들 자체가 급격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거. 결국은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 가장 크게 부각이 되었었기 때문에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상당히 활용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내가 이제 인터넷만 되면은 실제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걸 가용할 수 있는 장소에까지 움직일 필요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큐리티에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커패시티 자체도 제한성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저희가 물리적으로 컴퓨터를 구매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 하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용량의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 자체도 이제 점점 더 없어지게 되는 케이스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아주 파워풀한 그리고 활용도가 엄청나게 높은 이런 컴퓨팅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들을 도대체 어디에 적용하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사실 이제 아마 좀 영역 자체가 되게 다를 것 같습니다. ICT에 계신 분들은 ICT 자체적으로, 공공에 계신 부분들은 데이터 통합에 관련된 부분으로. 근데 사실 민간에서도
이걸 활용하기 위한 노력들이 점점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아직 이제 산업계에는 그렇게 많이 좀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사실은 이제 아주 적은 돈으로 과거에 엄청나게 비싼 그 구축을 위해서 투입되었던 비용들을 아주 급격하게 감소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술로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것 때문에 소개를 드리고 있는 거고,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활용이 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제 저희가 KSP를 같이 하고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런 부분들을 도입에 조금 제한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사례는 이제 그 정부 차원에서 통합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그 환경을 구축할 때 있어서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통합 데이터 센터, 정부 차원의 통합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의 공유라든지 그 다음에 추가적인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를 전부 변화를 시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클라우드라는 기술 자체가 정부 통합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아주 훌륭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 정도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이제 우리나라의 통합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구축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사실 이제 초반부터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던 건 아닙니다. 기술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한 23년도부터 진행이 되어져 왔었고요. 근데 그 이전에 이제 물리적 통합들을 통해서 통합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가기 위한 환경을 구축을 했었고, 결국은 13년도 이후부터 모든 부처들이 그리고 모두 그 통합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통칭해서 보통 저희 값을 만드니까 G 클라우드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통합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어떤 효과가 있었냐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왼쪽에 그 구축 비용,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그 ICT 환경을 갖추기 위한 비용 자체가 한 50% 정도 감소를 했었고요. 운영 비용 또한 한 50% 정도 감소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단기간 몇 년 동안만 보고 있는 건데, 사실 그 이후에 추가적인 기간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거의 돈으로 따질 수 없을 정도의 큰 효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가적으로 추가적인 서비스의 설계라든지 보안의 그 업그레이드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아마 상당한 효과를 저희가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결국은 클라우드라는 건 선택이 아니라 뭐냐, 필수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기술적인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이걸 구현할 수 있는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이 기본적으로 좀 더 가시화된다면 아마 저희도 충분히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역량을 갖고 있으니까 진출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결국은 이제 G 클라우드로 이제 발전을 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 결국 정책을 만들거나 외부적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부분들 또한 전체적으로 G 클라우드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클라우드라는 기술을 가지고 결국은 할 수 있는 KSP를 수행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간 부분에서는 ERP나 SCM의 구축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기업 지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들, 그리고 범정부 차원에서 기업, 중소기업의 역량을 한꺼번에 높일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특정 국가에서 이런 니즈를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설득이 가능하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충분히 진출해서 이와 같은 환경 구축, 그리고 메인터넌스 이런 부분들까지도,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백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정부 차원의 G 클라우드를 구축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 차원에서 만약에 그 통합 데이터 센터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을 한다 그러면, G 클라우드를 이제 형성한다 그러면 결국은 오른쪽에 이제 뭐 BPR, ISP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정체적으로 잘 수행을 해서 프로세스를 일단 효율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단순하게 그 하나하나 뭐 부처별로 하나하나 통합해가는 이런 아주 오랜 기간이 걸리는 이런 방법보다는 퀀텀 점프,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간다 그러면은 아마 되게 효율적으로 이런 G 클라우드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스마트 시티에 대한 이슈들이 사실 모든 나라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먼저 가장 우선시되어야 될 부분이 통합 데이터 센터의 구축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구현해내고
제대로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라면 이 방금 말씀드린 클라우드에 관련된 기술은 계속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상당한 확장 영역을 가지고 있을 거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도입을 했을 경우에 우리나라의 위상까지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아이템 그리고 KSP의 지식 공유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클라우드 기반 통합 플랫폼 사례에 대해서 토론을 맡게 된 김병주입니다. 네, 저는 KT에서 글로벌 컨설팅 팀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클라우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로 퍼블릭 클라우드에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나 기업의 경우 퍼블릭 클라우드의 한계인 데이터 주권, 인프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자기들이 클라우드를 서비스 제공자로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하여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저희가 ODA 사업으로 연결을 고려할 때 클라우드 기반 전자정보의 통합 데이터 센터 같은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과 데이터 센터의 통합이 주 사업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통상 ODA 사업은 수혜국 재원 확정 이후 타당성 조사에서 발주까지 한 3에서 4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사이클이 긴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더욱이 해외라는 특성상 현지 지사가 있지 않은 이상 보통 기업이나 조직들이 사업을 팔로우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는 수주 경쟁력이 떨어짐을 의미하게 되고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대한 재고를 하게 되는 큰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KSP는 발주처의 필요성 인지와 실제 구축, 현지 코트라 연계를 통해서 사업의 연결고리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18년부터 이제 세르비아 KDI KSP 이후로 매년 하나씩 과제를 진행 중인데요. 실제로 이러한 ODA 사업에 대한 고민이 KSP가 많은 부분이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대형 사업 특성상 대기업 진출과 함께 중소기업도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KSP와 기업이 연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과제들이 나온다면 사업 연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중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대학 정경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의 발전과 세무행정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국세청의 빅데이터 및 AI 활용 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미국 IRS의 세무행정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빅데이터와 AI 발전에 대한 과세당국의 대응 방안과 향후 과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도상국의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연결과 초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한 사회 변화 중 하나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발전입니다. 세무행정에 있어서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발전은 과세당국의 탈세적발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2019년도에 빅데이터를 신설을 해서 빅데이터와 AI를 과세 행정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국세청은 그보다 훨씬 빠른 2011년도에 Office of Compliance Analytics를 창설해서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본격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한국 국세청과 미국 IRS의 빅데이터 활용을 비교하고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국세청은 2017년도에 빅데이터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자문단 위촉, 직제 개정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2019년도에 빅데이터 센터를 신설했습니다. 센터는 현재 정보 분석팀 등 7개 팀 4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은 관련 인프라 구축을 완료해서 2019년도에 27개, 2020년도에 28개 과제를 개발해서 세정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 28개 과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빅데이터 활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규모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 시 필요 경비를 미리 알려주는 미리 체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둘째, 챗봇 상담 서비스를 개발해서 납세자에게 24시간 실시간 채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셋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한 납세자의 자금 경색을 판단하고 연장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넷째,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현금 수입을 탈루하는 사업자를 찾아내고 분석하는 데 활용합니다. 다섯째, 사업자 등록 신청에 대해서 즉시 발급할 것인지 현장 확인 후 발급 여부를 결정할 것인지 판별하는 데 활용합니다. 여섯째, 고액 체납자 중 추적 조사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IRS는 2010년에 FATCA와 오바마 케어의 시행으로 인해서 업무량이 급증했지만 예산과 직원은 감축이 되었습니다. 이에 OCA 부스를 창설해서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해 업무 성과를 제고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OCA 부스를 RAAS 부스로 개편을 하고 지금 현재 RAAS 부스는 경제학자, 통계학자, 정보기술 전문가, 프로그램 관리 분석가 등으로 구성된 350명의 IRS 직원, 300계약자, 50명의 보조자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IRS에서 활용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살펴보면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맵, 개인 신용 평가 자료, 신용카드 거래 자료, 마케팅 자료, FATCA, 스위스 뱅크 프로그램, 국가별 보고서 자료, 파라다이스 페이퍼 등 유출 자료, 세무 신고 자료, 개인 이메일 자료 등 굉장히 다양한 빅데이터 자료를 과세와 탈세 추적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IRS는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사이트를 검토하기 위해서 자동 자료 수집 프로그램인 스파이더스를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휴대전화 대화 그리고 문자 메시지, 위치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스팅레이 기술을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IRS에서는 데이터 마이닝을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IDA와 리드 앤 케이스 애널리틱스는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불법 행위 패턴을 찾아내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리턴 리뷰 프로그램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탈세와 관련된 데이터 패턴을 찾아내서 탈세 가능성을 점수로 산출해서 제공합니다. 핀센커리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검색 엔진으로 데이터 분석가가 이름과 용어의 조합으로 금융범죄 수사 네트워크 기록에서 검색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컴플라이언스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IRS에 있는 20개 이상의 다른 원천의 자료를 통합하는 시스템인데 사업자 간의 상호작용, 관련성을 분석해서 탈세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IRS에서는 머신러닝, 추천 엔진, 토픽 모델링, 그래프 마이닝, 진화 시스템, 유전 알고리즘 등 다양한 첨단 AI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8년에 데이터 마이닝 전문 회사인 플랜티어사와 7년간 1억 달러를 지불하고 자료 탐색과 마이닝 기법을 도움을 받는 계약을 체결하여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IRS의 빅데이터 활용 성과를 보면 $100당 징세 비용이 2016년도에는 0.53달러였는데 매년 감소해서 2019년도에는 0.33달러로 감소를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빅데이터 활용이 큰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100억 달러의 탈세를 적발했는데 2017년도 탈세 적발액 25억 달러의 4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미래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국제조세, 암호화폐, 외부 전문기관 활용, 데이터 분석가와 협업,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IRS와 국세청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IRS는 대규모 탈세가 발생하는 국제거래 정보 수집을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국제거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빅데이터와 AI 기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프쇼어 볼런터리 디스클로즈 프로그램, 스위스 뱅크 프로그램,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등 유출 자료 등을 통해 많은 양의 국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FATCA, BEPS 프로그램에 따른 국가별 보고서, J5 등에 의해서 외국 과세 당국으로부터도 많은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세청은 역외 탈세를 적발하기 위해서 BEPS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국가와 정보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역외 탈세 사건 정보 수집이나 외국으로부터의 역외 거래 정보 수집에 더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IRS는 암호화폐 납세 의무의 암호화폐의 관련 거래의 납세 의무 이행 수준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고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로부터 거래 내역을 넘겨받아서 분석을 하고 있으며 신원 확인을 위해서 외부 전문기관 체인널리시스와 계약을 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에 개정된 특정 금융정보법에 의해서 암호화폐 사업자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ISMS 인정을 받고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받아야 합니다. 이 개정으로 인해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거래의 투명성은 개선되겠지만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거래나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OTC 플랫폼을 통한 P2P 개인 간 거래에 대해서는 뚜렷한 과세 방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IRS 외부기관과의 협력 문제에 대해서 보면 IRS는 외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긴급한 현안에 대해서 혁신적인 솔루션을 찾고 세무행정의 개선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IRS는 최근 산학관 협력을 통해서 세무행정에 새로운 접근법을 적용하는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국세청의 경우, 우리나라 국세청의 경우 고액 체납자 중에서 추적 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민간기관의 인공지능이 일부 활용되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빅데이터와 AI 첨단 기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체 능력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외부 전문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직원의 교육과 데이터 분석과의 협업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미국 IRS는 이 경우에는 데이터 분석가는 비즈니스 프로세서의 기본 사항을 배워야 하고 또 반대로 비즈니스 전문가는 애널리틱스를 배워야 합니다. IRS는 임시과제, 워크숍, 교육과정 등의 기회를 제공해서 관련 기법 등을 교육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IRS의 탈세 수사국에서는 데이터 분석가를 이미 현장 사무소에 배치를 하였고 탈세 수사 요원들에게 플랜티어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툴의 사용법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가와 수사 요원의 협업은 탈세 적발의 효율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외부 전문 기관과 연계한 직원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AI와 빅데이터 전문 기술 도입을 위해서 민간 경력자를 지속적으로 충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IRS가 소셜미디어, 이메일, 열람 등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통해서 탈세 분석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료 수집과 활용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경우 빅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 인정인 ISO 27701과 보안 시스템 운영 인정인 ISO 27001을 획득하였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시사점을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국세청이 빠른 시간에 빅데이터와 AI 활용이 가능했던 이유는 관련 인프라와 제도와 이미 잘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1997년에 국세통합 시스템을 개통했고 2000년에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를 도입해가지고 거래 자료가 전산화되었고 2002년에는 홈택스를 도입해서 전자신고가 활성화되었고 2011년에는 모든 법인 기업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적시 전송을 의무화했습니다. 만약 개발도상국에서 빅데이터와 AI를 세무행정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첫째,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전송의 의무화, 전자신고의 활성화 등을 통해서 관련 자료가 축적되고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둘째, 세무 공무원에 대한 빅데이터와 AI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기 교육으로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습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는 빅데이터와 AI 전문가를 채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와 AI 기술은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을 세무 행정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 기관과의 협업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과세 당국이 빅데이터와 AI 기술 수준이 과세 당국의 빅데이터와 AI 기술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외부 전문 기관을 활용하면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무행정에 있어서 빅데이터와 AI의 활용 관련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빅데이터와 AI의 이 행정 부분에 있어서의 활용 목적을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 빅데이터 센터가 출범할 당시에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납세자 서비스에 있어서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 그리고 업무를 효율화하겠다. 그리고 세원 관리를 과학화해서 탈세를 막아보겠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축을 제시를 했는데요. 2019년에 이제 출범을 해서 한 2년 정도 운영을 했고, 뭐 언론이나 보도 자료에 의해서 성과로 이제 제시된 부분들을 보면 주로 탈세 방지 쪽에 매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발제자께서도 올해 이제 28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했다고 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뭐 조건부 면세 승용차 개별 소비세의 사후 관리, 그러니까 면세를 해주고 나서 어떻게 사후 관리할 거냐, 이것도 일종의 이제 그 세원 관리 쪽의 측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 업황 분석을 통해서 간이과세 기준의 적정성을 높이겠다. 뭐 이런 쪽. 그리고 최근에는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찾아내고 또 명의 이전을 통한 부가가치세 탈루를 포착하는 등 이런 성과들을 이제 외부에 이렇게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발제자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소규모 사업자의 미래 체험 서비스라든가 또는 챗봇 상담 서비스 같이 이 납세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이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물론 이제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과제가 진행 중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쪽 방향이 필요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미국의 이제 OCA의 설립 목적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이러한 빅데이터나 AI를 활용하는 것이 업무 효율화에 굉장히 큰 그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국세청 정원과 1인당 세수, 1인당 징세 비용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정원이 2016년 18,000명에서 2020년 2만 명으로 10%가량 늘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이 세무행정과 관련된 인력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 빅데이터와 AI의 활용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 조사국 인원에 대한 어떤 조정이라든가 인력 구조에 대한 변경, 또 효율화, 이런 부분들이 꼭 좀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활용 분야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마도 이 빅데이터와 AI의 활용 분야에서 가장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는 부분은 국제조세와 역외 탈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뭐 뱁스 프로그램에 참여도 하고 있고 여러 나라와 공동으로 보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어떤 데이터를 어떤 나라로부터 입수를 할 것이냐, 또 상호 협력을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에 이 글로벌화된 뭐 유튜브라든가 1인 사업자에 대한 과세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경우도 이제 유사한데요. 사실은 내년 2022년 1월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이제 하기로 되어 있다가 최근에 국회에서 과세 1년간 과세 유예를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4곳에다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4곳이 모두 다 거부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제출 의무가 없다라는 판단하에서 그렇게 돼버렸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과세 기반 정보가 없다 보니까 즉시 과세를 못하고 1년간 유예를 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지금까지 우리 국세청의 내부 데이터를 활용한
그런 전자적인 어떤 분석이나 전자 세정 굉장히 발전시켜 왔는데 앞으로는 외부 데이터를 어떻게 법적인 그 근거 하에 또 개인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입수해서 분석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전문가의 양성, 전문 인력 양성 부분이 되겠는데요. 사실은 뭐 꼭 국세행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지금 뭐 빅데이터와 AI 인력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제 국세청에서 그런 이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도 뭐 카이스트하고 이렇게 교육 협력을 하고 있고 상당히 내부 교육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아까 48명이 지금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외부 기관과의 협력과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당장 뭐 전문가 양성이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좀 로드맵을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2, 3년 내에는 외부 기관과 협력하지만 그 이후에는 조금 인력을 계속 양성을 해서 자체 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DBINC의 박성학 부장입니다. 저는 해외 사업하고 ODA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지 한 15년이 넘기 때문에 클라우드 기술과 빅데이터 AI 기술이 ODA 사업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먼저 클라우드 쪽을 보시면 시장 지금 트렌드가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코이카나 수출입은행을 통한 IT 기반의 시스템 개발 사업 위주로서 ODA가 진행했을 경우에 사업 규모에 따라서 한 20억에서 한 몇백억까지가 인프라 제공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같은 부분들을 저희들이 직접 그 장비들을 공급해주고 설치를 해주고 교육시켜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과업이 많았는데 최근에 제가 직접 그 나라들에 가서 수공기관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느끼는 것이 많은 부분이 지금 클라우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ODA 사업에서 많이 빠지는 그런 추세가 돼 있고 최근에 제가 튀니지 쪽에 개발 사업에 참여를 했었는데도 거기도 저희들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주고 실제 그 시스템 자체는 거기에는 그 국제 데이터 센터에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클라우드 때문에 이 ODA 시장 자체가 좀 바뀐다는 것을 좀 인식해서 ODA 사업 진행할 때 그걸 고려해서 사업 설계와 많은 부분들을 고려해서 진행하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로 반대로 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런 IT 사업 시스템들을 개발할 경우에 그 수원 기간 내에 IT 관련된 인력들이 배치가 돼서 유지보수를 하고 운영을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사실은 수원기관들이 많이 꺼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IT 시스템을 개발했지만 사용을 하는데 인력이 없기 때문에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 안 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클라우드 때문에 반대로 그런 인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그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사실은 IT 기반의 ODA 사업들이 많이 늘 거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클라우드는 사실은 그런 그 추세 때문에 ODA 사업 자체가 조금 방향이 바뀐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으면 하고 지금 이쪽 빅데이터와 AI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해 그 헝가리 쪽에 KSP 사업을 했었는데 그 KSP 사업에서 그 헝가리 국세청이 특별하게 저희들에게 요청한 것이 빅데이터 관련된 경험을 공유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그 모든 사례들도 저희들이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온라인 과정으로서 일러닝 과정으로서 분석에 대한 기초 과정들 뭐 빅데이터도 있지만 AI도 있고 뭐 통계 분석도 시작해서 단순한 분석 과제들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제공했는데 100명 이상의 인력들이 온라인에서 참여해서 했기 때문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 그 빅데이터나 AI 부분은 당연히 ODA 사업으로 많이 발전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서는 순수한 KSP 그러니까는 널리지 쉐어링 부분만 저희들이 그칠 것이 아니라 저는 조인트 프로젝트 개념의 사업들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사업을 해주고
이렇게 뭐 지식 같은 거 전달하는 것 말고 사업 자체를 같이 해서 같이 수행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ODA 사업들. 그래서 ODA 사업의 좀 변화, 그다음에 단편성의 사업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인 몇 년 동안 갈 수 있는 것은 지속 가능한 연속된 사업, 그런 형태의 ODA KSP들이 나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지금 발전되는 기술과 ODA의 향후 그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토론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일단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과연 이 준비한 내용 자체가 기본적으로 내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적용성이 떨어지는 걸 혼자서 고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약간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필드에서 계신 분들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해주고 시대의 트렌드에 따라서 클라우드가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사항으로 되게 변하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선제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었지만 되게 고무적인 일이고 앞으로도 KSP 영역에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클라우드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ICT에 관련된 부분들은 모든 국가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영이 참 어려웠던 건 디지털 인프라의 한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무선 환경으로 다 바뀌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디지털 인프라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상황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구나 기본적으로 무선 환경에서 접속이 가능한 환경이 구축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이나 개인이나 공공이나 모든 개체들이 기본적으로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갖춰지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클라우드라는 부분 자체는 결국은 확장성을 단순하게 일부 영역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툴로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중요하게 KSP 주제로서 한번 다뤄주신다면 다른 나라들과의 지식 공유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예. 정재영 교수님 또 박상욱 부장님 좋은 토론 감사합니다. 100% 동의하고요. 잠깐 이제 추가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아까 이제 첫 번째 활용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서비스를 높이겠다, 업무 효율을 높이겠다, 탈세를 잡겠다. 근데 사실은 업무 효율을 높이겠다는 것도 결국은 징세를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국세의 거의 대부분이 신고 납세제이기 때문에 그냥 다 신고를 정확하게 했냐 안 했냐를 보는 거는 결국은 신고를 정확하게 안 한 탈세를 잡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미리 체험 서비스라는 게 소규모 사업자들한테 당신이 지난 1년 동안에 한 썬 그 거래 중에서 비용으로 사업과 관련된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만큼입니다. 그걸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놀라는 거죠. 원래는 자기가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건데 미리 당신 비용은 얼마입니다. 그 말은 매출이 요즘 거의 100%다 신용카드로 거래로 100% 노출되니까 결국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의 소득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 상당수의 사업자들이 그대로 신고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국세청이 당신 이미 소득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내가 가르쳐준 대로 신고해라는 압력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서비스긴 하도 그래도 결국은 국세청이라는 게 징세기관이기 때문에 그 성격상 활용이 결국은 그쪽에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활용 분야와 대해서 생각해 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그 가상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코인베이스 거래소로부터 딱 받아가지고 분석을 하고 막 전문기관을 도입해서 이게 누구 거래인지 개인별 추적도 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벌써 그걸 제출을 거부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보면 자료 수집에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그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공공연히 학자들이 다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인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수비적으로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보면 아까 좋은 말씀해 주신데 좀 더 장기적으로 위탁 교육 뭐 지금은 단기 교육만 시키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대학 같은 데도 위탁 교육 같은 거 장기 플랜을 가지고 키울 필요가 있다. 그런 게 궁극적으로는 외국 사례에서 보다시피 징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말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